저는 유한길이라고 하고요. 어, 음악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음악 작곡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받아본 적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은 제목을 이제 매체와 출판맨시, 기이한 신비주의와 매체 접속이라고 제목을 써놨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일정상으로 제목을 먼저 보내고 내용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제목은 이제 제목을 작성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써야겠다라고 막연한 계획을 세우고 제목을 정하게 되잖아요. 보통 제목을 먼저 보내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목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글을 쓰는데 이게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또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글이 전개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조금 듣다 보시면 약간 이게 이제 여기서 갑자기 엉뚱하게 점프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좀 조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그렇게 벌어질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좀 버릇이랄지 그런 믿음 같은 게 있어서 약간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작성을 하면서 생각이 되는 게 있고 또 작성을 하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고 그 떠오르는 것들이 다시 또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이 오히려 그냥 그렇게 되려고 벌어진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애초에 제목을 정해놓고 글을 쓰는 게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작성을 하면서 다시 발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SF 소설가인 아서 C 클라크가 중요하고 유명한 말을 남긴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진보할 만큼 진보한 기술을 마법하고 마법과 구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 이 말은 이제 과거에 마법이라고 이야기됐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현실이 됐고 또 그 현실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과학이 개입을 했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진보한 지금 생각하는 과학보다도 더 급진보한 미래가 과학이 일궈낸다면은 그 미래를 우리가 과정 없이 바로 맞닥뜨리게 됐을 때 우리 눈앞에 그것이 과학이라고 느껴질지 아니면 정말 무슨 마법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이유는 그냥 과학 또는 과학 기술 그것과 마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약간 이제는 과학 덕분에 되게 허무맹랑한 어떤 거짓말같이 느껴지는 그런 영역하고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과거들을 뒤져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과거들을 뒤져보는데 거기서 이제 우연히 찾아내게 된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티베트 불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티베트에서 이제 툴파라고 부르는 어떤 뭐랄까요 그냥 마음속의 상상, 머리에 사는 상상만을 통해서 어떤 존재를 실체화하는 것이고 실체화된 것을 이제 툴파라고 그러는데 그 툴파의 이제 존재가 서구 사회에 알려지고 이제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저도 알게 되는 어떤 계기들이 그 알렉산드라 데이비드 닐이라는 한 여성이 지금 몇 년도였는지는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하여튼 서구 세계가 아직 티벳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던 때에 혼자 아마 최초의 프랑스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티벳을 최초로 들어갔던 그 알렉산드라 데이비드 닐이라는 여성이 서양인 최초로 티베트를 여행하면서 네, 그 출파 현상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증언들이 이제 본인이 쓴 책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이제 출파를 불러내는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티벳에서 자기도 이제 어떤 종교를 공부를 하고 거기서 수행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긴 시간을 좀 수행을 하고, 수행을 통해서 이제 명상법을 통해서 그 출파를 불러내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그 출파를 불러내는 것을 이제 출파멘시라고 그러거든요. 그 출파멘시를 시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되게 상냥하고 통통한 얼굴의 어떤 어린 수도승이었고, 그게 이제 자기 눈에만 보이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연하게. 근데 점차 이제 그 출파가, 그러니까 어린 수도승의 얼굴을 한 그 출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다른 수도승들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출파는 그 알렉산드라의 어떤 통제를 벗어나서 점점점 이제 예전에 그 처음 자기가 상상하면서 이 실제화됐을 때 출파의 모습이 아니라 좀 이제 상냥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어떤 요청을 하면 들어주지 않는다든가 때때로는 되게 어떤 공격적이 되고 악의를 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위기감을 느낀 이제 알렉산드라가 그 자기가 상상으로 실체화시킨 그 출파를 무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다시 이제 되돌리는 명상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출파가 이미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주체적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출파 스스로가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무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상태로 실제계에 남아있기를 원하면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료 이제 수도승들하고 같이 뭐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돌리는 명상을 시행을 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그 명상을 해야만 했고, 알렉산드라가 거의 이제 탈진할 지경이 거의 다 돼서야 그 출파가 사라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지금 이야기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은 그 이제 이 출파를 불러내는 행위를 뜻한 출파멘시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매체를 통해 행하려고 하는 일들과 되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그 디지털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상상을 하고 그걸 이제 실제로 표현하는 게 되게 가능해졌잖아요. 3D든 뭐든 이제 이러면서 표현이 되면서 정말로 이제 그 물질 세계 속에 실체화돼서 나타나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VR이든 뭐든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일단 그 경험은 도대체 그럼 무엇인가? 그 경험 자체를 우리가 실제적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그런 질문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BCI라고 그래갖고 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BCI를 통해서 컴퓨터로 연결된 여러 가지 사물을 생각만으로 무선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뭐 요새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들 같은 데 가면은 뭐 음성 인식해가지고 뭐 불 켜 그럼 불 켜지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뭐 버튼을 누른다든가 하는 액션이 없어도 이제는 뇌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그러한 이제 사물들의 어떤 작동을 지시를 하고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말을 하는 것, 명령을 내리는 것,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작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상상하는 이미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이미지를 3차원으로 프린팅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가 있고, 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고 기술이 개선이 되고 하다 보면은, 그냥 더 복잡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이제 그냥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언제로는 곧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기술들이 이제는 정말로 현실이 돼서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곧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안 들리게 되는 거죠. 과학의 발전과 함께. 그래서 이제 그 툴파멘 씨가 그저 과거의 신화이거나 미신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미 우리가 과거에 뭐 천리안이라고 그러던가 축지법 그리고 비행술을 그 장르물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뭐 부적을 쓰거나 주문을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술 매체를 통해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라가 겪게 되는 그 실체화한 상상의 존재가 처음에 기대한 것과는 달리 점점 자신의 의지를 갖추게 되고 명령을 거부하면서 때로는 적대적 감정을 내비치는 일들을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BC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물들을 이제 생각만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 예를 들어보자면은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받은 존재가 이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명령을 스스로 자기 주체성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이 또 발달을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계속 잠재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공포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항상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이 혹여나 인간한테 반발하고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 어떡하나. 그런 공포가 짙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그럼 그 공포심은 대체 어떻게 오는 거며, 어디서 오는 거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지금처럼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해서 기대와 동시에 우려 또한 증가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와 되게 유사한 것 같고,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인간에게 도구 이상이 아니었던 존재들 또는 과학기술이 스스로 의지를 갖추고 인간의 사고 능력을 앞지르는 상황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 공포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알렉산드라가 경험했다는 그 툴파에 대한 증언이 사실이었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BCI처럼 그 뇌파를 이용하는 복잡한 기술 매체 없이 당시에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했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유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런 생각은 우리가 미래의 과학은 예측하면서도 과거의 과학 또는 마법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것이 없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사고 방향이 어느 한쪽으로, 지금까지 우리 인간주의적 사고 방향이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과 객체들 간의 접속 상태를 파악하고 그 접속 상태가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워지거나 없는 것이 되어야만 했을까. 그렇게 지워진 것들로 생겨난 공백들, 틈새들, 구멍들을 재구성할 수는 없을까.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재구성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계속 이런 과거의 일들, 현재의 일들, 그리고 이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항상 중간에 연결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는 툴파멘 씨처럼 소위 이제 마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해를 해보면 그 마법이라는 것도 일종의 지금의 매체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과학으로 넘어와서 매체를 무엇이라고 이해하는가는
또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 매체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라는 정의도 좀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런 좀 복잡도가 있을 때, 계속 어떤 접속 상태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여튼 뭐 연결된 상태라고 불러야 될지 저도 정확하게 감을 못 잡겠는데, 우리 인간과 어떤 다른 객체 간에 계속 연결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연결 상태를, 그리고 그리고 연결을 하는 방법, 그리고 연결돼서 나오는 결과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식이 과연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걸 찾아보는 게 중요한 문제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은, 과거의 마법이라고 불렸던 것과 현대의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상호적으로 어떻게 접속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거였는데, 그 전에 일단은 그 마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이제 시대적 편견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마법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한 어떤 과학적 편견을 좀 한번 걸러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대 마법에 대한 어떤 연구와 실행은 지금도 사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메인스트림이 아니게 됐기 때문에 자료들을 찾아보기가 애매해지기도 한 건데, 그 마법에 대한 연구와 실행은 그 간간히 나온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 실행법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되게 복잡해요. 현대 마법의 실천은 하나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 중에서 자신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걸 선택하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거라고 정의를 해요. 이때 목적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구체적일수록 간단한 자기 반복성의 어떤 행위는 목적하는 것과 더 밀접하게 접속되고, 따라서 목적하는 것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목표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확률을 증가시킨 행위 자체를 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좀 풀어서 생각하면 이거 되게 동일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공무원이 돼요. 그러면 마법이 성공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법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이미지가 보통 장르물에서 묘사하는 마법과 같은 것이지만, 실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하나의 목적이 복잡할수록 그 목적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바닥에서 무언가 날려버릴 정도로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그 옛날에 장풍이라고 불렸던 그런 것들은 지금의 현실에서 사실 확률은 굉장히 낮죠. 진짜 실제로 장풍을 쏘는 사람이 어디가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장풍이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장풍을 날리는 방법도 사실 모르죠. 근데 지금의 이제 손바닥에서 강한 바람을 날리는 것이, 일으키는 것이 현실에서 굉장히 확률이 매우 낮지만, 어떤 기술 매체를 손에 장착하고 손가락의 움직임을 통해서 손에 장착된 매체로부터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실제로도 가능하게 생각이 되죠. 뭔가 손에다가 어떤 강력한 바람이 나가는 기계를 장착을 해서 손가락으로 바람의 강약이나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내 손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장풍을 날린다고 생각하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죠. 그런 어떤 차이들 속에서 그것이 이제 만약에 손바닥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실에서는 그것을 이루어내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과학과 마법이 사실 매우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손바닥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목적이 있고, 그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발생할 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손에 다른 기술 매체를 장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가능성 중에 하나인 거죠. 있을 수가 있고, 그 기술 매체가 개발될 수 있는 원천 기술 또는 그것의 어떤 그 효과의 언어적 기술. 그래서 제가 언어적 기술이라고 쓴 거는 사실 그 뭐 소설이나 장르 같은 데서 묘사되는 그 장품 같은 건데, 이제 뭐 SF 소설 같은 거로 넘어오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미래적 표현들이.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단순한 상상으로 묘사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러한 매체가 개발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확률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가. 그렇죠. 어떠한 한 가지 가능성에 그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증가시키는 방향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마법이나 과학이 되게 유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과정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과학기술의 개발이 매우 합리적이고 엄밀한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지만, 기술로 실현되기 이전에 이론과학에 대한 이해가 언제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결코 그렇게 합리적이고 엄밀하게 어떤 딱 정립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과학에 대한 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앞서 언급한 마법의 실현과 성격이 비슷함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연금술은 과학적 사고의 발달이 신비주의적 성격을 지워버리면서 현대화학으로 정립되는 커다란 기초가 되었음을 그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커다란 네트워크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 목적으로 구체화한 믿음, 아니면 자기 믿음으로 구체화한 목적 간의 상호 네트워크의 어떤 진동수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과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는 과학자의 역할을 철학자나 종교인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마법사란 존재는 어쩌면 지금의 이제 철학자나 종교인이 아니면 어떤 기술자와 예술가가 구분되는 것이 아닌 그걸 다 구사한 어떤 한 몸인 상태를 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르네상스와 근대 그리고 현대로의 어떤 문명 진화 과정에서 본래 하나였던 마법사의 어떤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은 DNA 복제 과정처럼 분리와 결합의 어떤 긴 주기를 반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DNA 결합이 이루어지는 오른쪽 회전은 과학이 기술과 연합하는 속성으로 발전을 하고, DNA가 분리되는 왼쪽 회전은 과학과 기술의 연합이 하나의 결정론적 흐름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때 어떤 비판적 태도를 내비치는 예술적 속성으로 분리가 됐고, 그 분리된 두 영역이 긴 주기의 어떤 착시 효과로 인해서 어떤 변하지 않는 매우 독립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독립적이라고 여겨졌던 그 기술과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영역은 이제 과학의 새로운 발견 앞에서 기술이 예술을 호출하고 예술이 기술에 응답하는 형태로 본래의 어떤 한 몸뚱아리였던 마법사를 향하는 결합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 다가올 미래의 마법사란 이제 우리에게 마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대의 기울어진 믿음을 극복하지만, 그것이 마법이 아닌 과학에서 말하는 어떤 양자역학적인 무엇으로 새롭게 이름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최소 1000년 이상, 우리 인간사에서 1000년 이상 진행된 느린 주기의 분리 과정이 문명의 진보를 이룬 원인이 과학기술에 의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과학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기술자와 마법적 가능성을 파악하고 다른 것을 상상하는 예술가 양쪽에 적지 않은 불편함을 초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무언가가 100년 정도만 유지돼도, 그러니까 보통 1.5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1.5세대 정도만 유지가 돼도
그건 굉장히 이제 자연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확고한 믿음과 어떤 신념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 전에 가졌던 어떤 믿음이 있다면은, 아니, 한 세대 전이 아니라 이제 한 세대 정도 이어지는 어떤 믿음이 존재한다면은, 그거는 그 세대한테는 굉장히 어떤 불변의 진리 같은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한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믿음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고, 아니면 새로운 인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에서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과거에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계속 그 어떤 믿음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과거의 믿음이 현재에도 작동해야 하는가?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 좀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툴파 얘기로 다시 돌아올 건데요. 툴파는 매우 집중적인 명상을 통해서 내면으로부터 등장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데, 현대인은 툴파와 툴파멘시를 당시에 어떤 풍문으로나 돌던 미신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생각한다기보다 대부분은 이런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한낱 과거에 어리석던 시절에 하여튼 그 과거에 지금과 같은 정보력이 없던 사람들 사이에서 돌았던 어떤 미신 정도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우리에게 이런 과거의 것은 그냥 다 미신이었다고 여겨버리게 만드는 우리에게 이런 오만한 심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현대의 과학기술에 의해서 벌어진 어떤 지금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닐까. 이런 현대 과학기술, 이거는 지금이라는 효과, 진보라고 생각되는 어떤 효과에 기대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개별적인 차원에서 고대의 인간이 미개했으리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착각이라고 생각이 돼요. 고대 아테네 철학자들이 남긴 기록들만 살펴봐도 우리가 지금의 세상에 대해서 당시 그 그만큼의 세밀한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문제는 이제 어떤 사고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당대에 주어져 있는 환경과 정보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지금의 우리가 더 뛰어난 사고 능력을 하고 있다고 장담할 길이 별로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고대인들의 사고 능력에, 이런 사고 능력 자체가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고대인보다 더 진보적인 사고를 한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환경과 주어지는 정보의 성격과 양이 너무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현대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보의 성격, 정보의 양, 그 정보가 일구어 나가는 어떤 방향성들이 지시해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쉽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오래된 미신 같은 거로 여기기 쉬워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계의 네트워크를 인식한 후에 그 인식된 것의 시간적 흐름을 추적하면서 새로운 정보 또는 잊혀진 정보를 확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정보가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매우 하찮은 것에도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해도 그것을 스스로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보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른 보통 일반인에게는 하찮은 정보라고 해도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찾아가는 노력을 취해서 얻어낸 그 정보는 하찮은 정보로 같은 정보지만 하찮은 정보라고 여기는 보통의 사람들의 보는 것과는 완전히 위상이 다른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만큼 어떤 하나의 정보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그 정보를 쫓아가느냐, 이 정보가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느냐, 그거를 통해서 본인에게는 그 정보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건데, 그 정보 자체가 보편과 어떤 일반의 이름으로 봤을 때는 매우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저는 그 하찮다고, 보편적으로 하찮다고 여겨지는 어떤 정보들의 어떤 이렇게 뒤바뀐 위상? 정보의 위상값이 이제 많이 변한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하는데, 저 스스로가 좀 계속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 지금 이제 계속 과학이냐 마법이냐, 여기에서 마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어떤 허구적인 것, 장르에서 표현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심각하게 인식이 되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보의 심리적인 어떤 그 위상이 달라지면은 한 가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뒤바뀐 심리적 위상에 따라서 하찮게 여겨지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그 어떤 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지금 뭐 마법이나 툴파메시, 툴파 이런 것들을 어떤 허구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 허구 자체를 우리가 그것이 진짜 허구라고 한다고 해도 그 허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만 목적을 설정할 수 있고, 인류의 진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만 현실화됐습니다. 과거의 SF 소설들이 묘사했던 미래의 모습들은 점점 지금의 기술적 현실이 되었고요. 과거의 미래 허구들, 상상들의 효과가 더는 미래적인 것을 생각되지 않는다면은 과거의 미래적으로 여겨졌던 아직 다다르지 않은 현실이 이제는 당연한 현실로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바다 이말리 같은 소설에 보면 네모 선장이 이끄는 그 노틸러스호라는 잠수함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잠수함이란 것이 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상, 과학적 상상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잠수함 지금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한테 너무 그냥, 물론 잠수함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워져 있는 어떤 그런 과학은 아니지만, 과학 기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의 존재가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좀 당연하게 알고 있잖아요. 당연한 현실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 19세기였나요? 하여튼 그때만 해도 어떤 미래적, 허구적 상상이었는데, 지금은 다 현실이 됐고,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은 지금 현실이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과거에 어떤 그런 허구적, SF적 상상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의 어떤 그것이 현실화되는 그 과정으로 다가왔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다가왔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과거의 허구를 통해서 어떤 생각했던 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작동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화 매트릭스 같은 것도 그래요. 그 영화 매트릭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매트릭스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여겨지는 풍경들조차도 다 가상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것을 진짜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게 다른 양태로, 다른 전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SNS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나이지만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존재자로서 움직이게 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허구가 결국은 실제화가 되는 그 과정이 그 현실이 아니 좀 헷갈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허구의 실제화가 일어남으로써 그 허구는 결국 현실이 되고 현실이 되면은 과학으로 정립이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과학으로 정립이 됨으로써 또 과거에 이제 마법적인 것으로 묘사되던 것들이 이제 그냥 과학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허구를 계속 허구라는 전제하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이 실제라는 믿음이 작동할 때에야 가능하고 자신의 실제성조차도 그 길들여진 믿음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고가 가능해지면은 허구와 실제는 사고 능력 안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매트릭스 예를 든 것도 그런데 그 내가 나로서 실제한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지금 이 세계가 어떤 실제인 건지 허구인 건지를 구분할 수 있게, 구분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믿게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믿음이 없어지면은 그 믿음 자체에 의구심을 갖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점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허구와 실제가 이제는 구분이 안 되는 거. 저것도 허구일 수 있고, 나도 사실은 허구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어떤 실제성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긴 시간 그런 생각들을 해오면서 의심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또 툴파 얘기로 돌아올 건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사실 툴파는 과거에 이제 벌어졌던 일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툴파는 현재에도 작동을 하고 있어요. SNS에 툴파가 밈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그 메이저는 아니지만 소수인데 툴파맨시를 직접 시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현대적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연구 배경으로는 심리학, 인지과학, 뇌과학, 그리고 이제 SNS를 통해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어떤 신비주의적 인식들이 임작용을 통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어떤 경향들을 검토하는 문화사회 연구도 있습니다. 출파에 관련해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연구의 배경을 통해서 그 실체화되었다는 말은 이제 다중인격이라는 용어로 쉽게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정신분석학 같은 경우는 내가 상상만으로 다른 존재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이제 약간 다중인격을 분석하는 방식하고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다중인격은 어떤 정신적 충격을 계기로 불안정한 개인의 기억이나 기억 등의 일부가 본래의 의식으로부터 떨어져 나와갖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증세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러한 증세를 겪는 그 다중인격이라는 증세를 겪는 사람과 툴파맨시를 실행하는 사람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자발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인격은 이러한 증세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비자발적인 충격을 통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툴파맨서는 그래서 툴파맨시를 실행하는 사람이고, 툴파맨시는
그 출파를 불러내는 행위,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이제 출파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출파면서는 자발적으로 어떤 다른 인격의 존재자를 자기 의식 내부에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 주도적이고 자발적이라는 거죠. 다중인격은 그 자발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사고, 충격, 심리적인 어떤 충격 같은 거에 의해서 발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중인격으로 인해서 등장하는 자신이 아닌, 신체는 공유하지만 자신이 아닌 그 또 다른 인격을 자신이 인지하는 것 경우도 있긴 한데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중인격인 사람은 자기 안에 다른 인격이 작동을 할 때에는 지금 자신의 인격은 어딘가로 이렇게 숨게 되고 그 호스트의 신체조차도 이제 다른 인격에 의해서 조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툴파에 대해서는 그 툴파맨시를 실행한 사람, 툴파맨서가 자발적으로 어떤 성격의 존재자인지를 상상을 하고 자기 의식 안에서 그 존재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현재 툴파맨서들이 불러내는 툴파들이 그 툴파맨서들의 표현에 따르면은 꼭 인간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포켓몬 같은 경우를 자기의 툴파로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인간 아닌 다른 존재를 상상하면서 그 존재가 나와 소통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럼 그게 어떻게 실제냐, 그런 질문이 나오기가 쉬운데, 당연하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실제로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런 연구에서 이제 이게 어떤 실제성을 밝히는, 이게 그러니까 실제 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슬픔이나 행복, 분노, 우울과 같은 우리의 감정들이 어떤 물리적 표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감정이 관찰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실제로 뭐 행복하다, 우울하다 이런 것들이 어떤 물리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성으로 나타나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타인의 감정이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관찰을 할 수 있고, 그 관찰 가능성 자체가 그러니까 물리적 표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감정들이 관찰 가능하며, 따라서 관찰 대상으로서의 사물로 관주를 하는 거예요. 관찰 가능성이 그 실제와 비실제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관찰 가능성에 있다면은 툴파는 그 자체로 실제라는 거죠. 여기서 약간 좀 헛갈릴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게 관찰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냥 실제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툴파맨서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 자신들이 창조한 툴파와 계속 좋은 친구이자 동료로서 긴 시간 관계가 정립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점점 더 자신의 툴파가 자신한테 적대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이런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기계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 시간이 지나면서 기계가 오작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낡아지면서. 그러니까 그것과 되게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계를 만들 당시에는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작동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만들어지고 어떤 특정 시간 동안은 잘 작동하기를 희망하면서 만드는 거지, 이게 한 일주일 되면은 바로 망가질 거다라는 것을 기대로 하지도 않고 목적으로 하지도 않잖아요, 기계는.
근데 툴파맨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릿속으로 이제 어떤 자기가 희망하는 존재를 상상을 하지만 그 상상하는 존재의 뭐랄까요?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음식 상하는 그 먹을 수 있는 기간 그 뭐였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유통기한. 네. 그러니까는 그걸 사전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제일 관심이 있는 것만 생각을 하고서는 그걸로 목적을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목적 자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죠. 기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적한 것이 굉장히 잘 작동되는 기계라고 해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작동을 하면서 이제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열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부식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물리적 오작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원래의 목적과 기능을 최대한 긴 시간 정상 작동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기계는 고열 방지, 방수 처리, 뭐 부식 방지와 함께 내부에 흐르는 전기의 흐름을 최적으로 안정화해야 그러니까 최대한 최적으로 안정화시켜서 갑작스러운 어떤 과저의 유입을 차단하고 그러니까 차단하는 등의 이제 기능을 사전에 고려해야 되죠.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계들이 다 고려를 해요. 기계를 만들 때는. 그리고 그것을 또 고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계가 제품이기 때문이죠. 판매가 가능하고 거기로부터 꾸준한 지속적인 거의 항구적인 이익이 발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오랫동안 작동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들이 기계에 이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출파의 문제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출파면서가 다른 인격을 구성할 때 이 정도로 어떤 구체적인 세밀함을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그 알렉산드라 데이비드 닐이라고 그 처음에 이제 출파를 언급했던 티벳을 여행했던 그 수행자의 증언에 이제 등장하는 출파맨시, 증언에 등장했던 그 통통한 동자승은 그냥 외형적인 모습만 거기서 묘사가 돼 있어서 더 어떤 건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그 동자승이 결국에는 이제 자기를 불러낸 알렉산드라한테 점점 더 악의를 드러내고 뭐 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그 알렉산드라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는 어떤 통통한 동자승의 외형적인 모습일 뿐이었고, 그 동자승의 성격이나 관점 등에 대한 어떤 세밀한 상상이 결여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의 현실 그 물질 세계가 직간접적으로 출파맨시를 시행하고 실행하는 어떤 세계라면은 구체성이 결여된 목적으로만 구성돼서 지속적인 한계들의 발생을 경험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와 지금 출파를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항상 빠진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빠진 것들이 이렇게 표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 거기로부터 이제 그것을 만들어냈던 그 기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엔지니어겠고, 출파를 불러냈다고 하면은 출파맨서일 테고, 그러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잘 작동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오작동을 해요. 출파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처음에 상상했던 그런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우리의 세계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은 이 세계도 어떤 인간 종 일부가 목적한 어떤 세계들이 있을 테고 그것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중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계라고 생각될 수 있는 어떤 되게 엄청난 복잡도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아마 이런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인간들이 목적을 세우고 실행을 함으로써 벌어진 세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세계가 시간이 지나면 기계와 tulpa의 경우와 같이 오작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많은 어떤 뭐 문화, 경제, 정치, 사회 뭐 이런 것 모든 문제들이 어떤 시간성에 의해서 이제 오작동을 시작하고 있는 그리고 또 그 오작동을 시작하는 만큼 다시 또 순작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어떤 다른 시도들이 발생을 할 테고 계속 그런 것들이 엉켜 있는 단계로 가지만 한편으로는 그 총체적인 흐름 그것이 이뤄내는 총체적인 목적 그것 자체가 통으로 지금 오작동을 하고 있다면 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엉켜서 오작동을 하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 개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뭐 잘 설명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 제목에서 이제 얘기했던 매체와 툴파맨시의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를 어떤 그런 방식으로 다시 비유적으로라고 해야 될지 좀 재고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재고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재고의 방식들이 아니라 시도되어지지 않았던 재고의 방식들을 다시 또 재창안을 해서 그것들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양자적 세계가 이제는 뭐 거의 진짜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그게 가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냥 이제 점점점 양자적 세계를 이제 인정하고 가는 어떤 흐름이 그렇게 이제 가는 것 같고 과거에는 그 양자적 세계를 굉장히 허구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허구성이 이제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 이제 뭐 전자화폐 같은 경우도 분명히 실제 화폐 기능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가 됐는데, 지금은 또 진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변화가 빠르게 왔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자화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실제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어떤 물리적인 현실은 이런 정보들의 구성, 그러니까 접속 상태 메커니즘이고, 여기에서 언제나 우리가 실제화하는데, 언제나 이제 실제화하는데 동원되는 매체들의 존재가 있고, 매체의 존재 이유는 언제나 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타자와의 정보 전달, 표현, 전파, 교환, 반복을 지속하는 어떤 접속 상태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매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결국 어떤 비현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고 현실로 나타날 존재자들의 예비 상태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체의 존재는 그것을 그 어떤 예비 상태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이제 존재하는 그 생각할 수 있음이 매체의 이거 다시 얘기할게요. 말이 꼬이는데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실제 비실제적인 어떤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관찰 가능성으로 바뀔 수가 있고, 관찰이 가능해지면은 그것은 실제인 거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언제나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고 현실로 나타날 존재자들의 예비 상태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매체의 존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또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툴파맨시에 있어서 아직 그 인간의 상상 위에 어떤 매체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적용되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현실과 비현실의 문제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언제나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것들은 언제나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연관성을 사실 가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연관성을 나가는 게 또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다르게 생각하는 방식들, 그리고 그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르게 생각하는 방식을 창안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재검토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좀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말이 다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뭐라고 그랬죠?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지층?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지층계 같은 걸 뭐라고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인류세 같은 문제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인류세 자체가 과연 문제일까? 혹은 지금의 우리의 어떤 환경 위기 등을 비춰봤을 때 인류세는 분명히 어떤 문제의 원인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런 예측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어디서 뭐가 잘못 엉켰길래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 굉장히 많은 상상력들을 발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 검증의 방식만이 항상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뭔가 좀 전지구적 위기가 왔다 하면 과학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막연하게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아니, 과학이 해결할 수는 있겠죠. 해결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개개인들한테는 과연 그 위기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반응을 하는 어떤 목적을 갖고 반응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도 여전히 잔존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작업을 할 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요새 또 한참 우주여행이 되게 큰 이슈잖아요. 백만장자들이 이제 우주여행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이제 우주여행을 테스트를 성공했죠, 얼마 전에. 그리고 또 지구가 계속 환경 위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구는 점점 죽어가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우주여행은 가능해집니다, 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저한테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장 변동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인간이 생존 가능한 우주의 어떤 별을 찾아 떠나겠죠.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저는. 언제고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이제 다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류가 우주로 어떤 우주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어떤 행성을 발견을 하고, 거기로 이주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 인류세를 쌓아온 인류가 그 정신 상태로 그 이해 방식 그대로
다른 행성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을 저지를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지구에 저지른 것처럼 똑같은 짓을 저지를 거라는 거죠. 새로운 행성에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짓을 할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어떤 인식이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인식이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재고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의 인간이 때로 다른 행성으로 몰려갔을 때에는 거기에서 지구에다 했던 안 좋은 짓들을 고스란히 다 반복할 거라는 거.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인류세의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심각하게 느껴진 거예요. 예전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제 저는 좀 더 어떤 이론이나 논리에 따르기보다는 좀 더 지금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허구적인 것들조차도 심각하게 재고를 해보고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과학기술이 이쪽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요. 좀 이제 이런 방식의 생각들이 그냥 단순히 무가치하다고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그러니까 보편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되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실과 비현실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언제나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의 어떤 시작점 같은 것이기도 했고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쩌면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 물론 다 개개인의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 목적들하고 목적을 구성하는 것 자체에 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마법은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가능성, 확률을 높이는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라면은 과학도 사실은 메커니즘적으로는 그거와 되게 유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과학은 검증된 레퍼런스가 더 많은 거죠. 검증된 레퍼런스가 더 많다는 거는 그만큼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확률 자체가 실제화하는 확률 자체가 높다는 뜻이기도 한데 결국 근데 그 안에서 내재적으로는 비슷한 게 그냥 목적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목적을 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것.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정신이 없긴 한데 그 목적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아까 툴파맨시를 실행했을 때 벌어지는 어떤 부정적인 사례들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그 목적을 설정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빼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진짜 머리에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설정 오류일 수도 있고, 설정 자료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설정 자료가 근데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불필요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 그리고 어떤 거기 이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목적으로 하나의 구성하는 그 밑바닥의 어떤 여러 가지 단계들, 존재들을 진짜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계속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을 다시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또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떠오른다는 거죠. 실제로 그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1편을 보면은 진짜 그냥 의사였던 닥터가 이제 마법을 배우게 되는데 자신의 스승이 마법을 가르쳐 줄 때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상상을 할 수 있어야 그 세계로 연결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영화니까 막 원운동을 손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 갑자기 뭐가 문양 같은 게 막 떠오르면서 그 원 가운데에 다른 세계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빨리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실체화하는 것처럼 이제 물론 영화에서는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어떤 다른 세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실제화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오늘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생각하는 것의 방법에 대한 얘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좀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들을 정말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것이다라고 방향을 정해주는 그 보편이 사실은 우리 의지, 개별적인 의지하고 거의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것을 일구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문제는 보편과 일반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대담자 최보련이고 바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그냥 저도 이 원고를 먼저 받은 입장에서 이 원고를 보고 느꼈던 이상한 점들에 대한 저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들과 그리고 이제 그 끝에 질문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뭔가 되게 오늘은 뭐 다른 텍스트에서 그러셨던 거랑 다르게 좀 일반적인 이제 어휘들을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하시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것도 되게 이상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제일 이상했던 거는 상상을 할 수 있으면 그거 자체가 존재를 예비한다는 그 주장이 너무 이상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직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은 제가 준비해온 거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뭐 강연 원고에서 매체라는 단어를 이제 넣으셨는데 이 단어를 이 문맥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를 좀 먼저 저는 정리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기술을 뜻했다가 마법을 뜻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간에 여기서 사용되는 맥락이 뭐랄까요. 최근에 좀 꽤나 받아들여질 만하다고 여겨지는 매체를 뭔가 수송비나 기반 시설, 인프라스트럭처나 아니면은 뭐 한 객체의 주기가 시간적 경과에 따라 겪는 다양한 변화까지 이렇게 완전 확장해서 보는 그런 굉장히 유물론적인 매체론 그런 접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네, 일단은 그 출파 자체가 말씀하신 출파 자체가 이게 위키피디아에 쳐보면은 이제 상념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 폼인데 그러니까 진료 없이 만들어지는 거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신적인 합성물인데 출파가 어떤 오작동을 일으키고 거기서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하면 그게 물리적이고 진료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그 부분이 이제 누락되었다 하면서 그걸 추가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좀 질문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좀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출파 자체가 이제 진료 없이 형성되는 상념체다라고 이제 정의가 돼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출파가 이제 오작동을 해서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이제 물리적이고 진료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썼다가 지웠던 단어가 있었는데, 네. 약간 매체 유심론인가? 뭐 이런 식의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여기는 질문 포인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어쨌든 네,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보면, 이제, 아까 뭐 서두에 뭐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써나가면서 변화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어쨌든 뭔가를 상상하고 나서 그거를 써나갈 때는 그걸 이제 표면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안에 묻혀있던 거를 표면화하는 과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한테는 그게 어쨌든 명제적인 형태로 정리가 된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근데 이제 그 어떤 허구적인 대상에 관한 어떤 명제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뭔가 데이비드 루이스라는 뭐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은 일종의 가능 세계에서 그 허구적 대상이 물리적으로 피와 살을 가지고 진짜 구체성을 지니고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입장이 대체로는 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루이스가 들고 그 뒤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따라서 들었던 뭐 셜록 홈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홈즈라는 허구적인 이름과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문장이 이제 유통될 때는 대체로 어떤 인간적인 관습이나 이해나 동의 같은 거를 거쳐서 그렇게 유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거에 관해서 흔히 뭔가 꾸며낸다던가 아니면 믿는 체를 한다, 믿는 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허구적인 대상의 어떤 실제적인 구체적인 가능성을 약간은 선제 차단하는 입장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입장이 허구주의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 허구주의라는 관점에 따르면 그 허구적인 이름이 포함된 문장 앞에 일종의 연산자 같은 게 붙어서 이제 according to this fiction 할 때 그 according to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내포적 연산자라는 표현을 루이스가 쓰는 거를 제가 좀 참조를 했었는데, 그런 연산자를 통해서 일종의 괄호치기가 되고 해명되고 부연돼서만 그 문장이 유통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르헤스가 쓴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 저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 따르면 하는 그 연산자가 있어야 연산자가 있는 방식으로 보통은 발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허구적 대상도 그거 자체로 그냥 바로 존재적으로 실현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연산자 위에서 그걸 일종의 약간 운반자처럼 삼아서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이제 저는 허구주의라고 이해를 했고요. 근데 왜 이런 허구주의 같은 것들이 좀 선호가 될 만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허구적 대상이 일단 공표되고 상상되고 이름이 얻어지면 스스로 돌아다닐 수 있다고 말하면, 이걸 이제 뭔가 존재론적 책임 이런 식의 표현을 쓰던데, 이제 세계 속에서 너무 많은 존재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존재자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 혹은 책무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떤 그 존재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신경 써야 되는 어떤 존재자들의 개수,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때에 대한 어떤 걱정? 뭐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 맞나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 이제 네. 절약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네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존재론적 부담을 지기 전에 그 존재자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제 신경 써야 될 존재자들을 일단 경험해 보았는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물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신경 써야 되는 존재자들에 대한 그 부담, 그 자체도 저는 분명히 실제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시점에서는. 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아직 그 실제화되기 이전에 어떤 경험 체제로서 오는 또 충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어서 받는 충격과 이제 실제로 뭔가 눈앞에서 펼쳐지거나 어떤 내 어떤 삶 속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를 변화시켜야 될 정도로 강하게 나타날 때 오는 어떤 충격들이 조금 다른 성격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그 두 가지 경우가 작동하는 거는 사실인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아니, 전 작동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또 모르는 것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게 바로 내가 그래서 그것을 넘쳐나는 존재자들을 신경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정말로 경험해 봤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그것도 모르겠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제 실제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물질적인 내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우리 이 세계 자체가 이건 제가 다른 발표에서 떠들어갖고 이제 좀 몇 번 보신 분들은 되게 지겨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인간 세계가 굉장히 커다랗게 필터링된 세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화론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우리 어떤 인식 체계까지 어떤 되게 다양다종의 필터들이 작동을 해갖고 계속 필요한 거와 필요하지 않은 거를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의 방식도 이제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그 이제 신체적으로 필요해진 것들을 더 강조하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점점 약화시키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도태시키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필터링이 작동을 해갖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우리의 이 현실이라는 거는 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필터링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필터링이 되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이즈를 필터링하는 걸 보면은 우리 귀는 어느 정도 듣는 영역이 있잖아요.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들을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귀에는 분명히 필터링이 돼서 어떤 특정 주파수만 들리는데 사실 그 밑에는 필터링이 작동하고 있는 그 가장 아랫바닥에는 사실 그 지워버린 영역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무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연산자를 올라타서 그것을 운반자 삼아갖고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허구적 대상들이 정말로 스스로 돌아다닐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고, 너무나 많은 그 허구적 존재자들이 이제 실제성을 띠면서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여기에 뭐 제가 어떤 답을 내리는 거는 무리라고 보지만, 아까 필터링 되었지만 그 기저에는 제거하려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이제 저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 허구적 존재자들이 올라오는 것도 저한테는 바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실제다, 현실이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저한테는 좀 더 오히려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 믿기에 충분한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고, 거기서 저는 이제 답이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그냥 그 정도가 제 그냥 가지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뭐 그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던 거에 대한 답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좀 책임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뭔가 커미트먼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옮기는 것을 봐가지고 이제 저도 이 단어를 좀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막 증식되고 뭔가 무차별적으로 증식한 뭔가 허구적 대상들 그런 것들에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허구적인 대상 또는 사태 이런 거를 기술할 때 어떤 공백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 했었고 그게 이제 누적되면 말씀하신 분리주기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진짜 책임을 안 진다는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장르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프랑켄슈타인 박사도 자기가 시체들을 모아갖고 하나의 생명체를 탄생을 시켜놓고 결국은 되게 무책임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천대 받고 그러면서 이제 악해지기 시작하죠. 사실은 악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저는 지금 이제 그래서 되게 프랑켄슈타인을 이제 되게 교훈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네. 출파와도 되게 비슷하죠. 어쨌든 네, 뭔가 그렇죠. 신체를 조립하긴 했지만 정신이 네.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신체를 조립하고선 전기 충격을 줘서 영향이 아니라 영혼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혼은 그럼 또 이제 어디서 왔는가라는 어떤 질문도 가능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제 종교 얘기로 가야 돼가지고 하여튼 근데 이제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tulpa와 다중인격의 아까 차이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중인격은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냥 발생을 한 거고 tulpa는 내가 스스로 디자인을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그나마 이제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여기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도 내가 디자인한 거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애정 같은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래도 공들여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애정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과연 얼마나 꾸준하게 그러니까 그 애정 자체도 사실은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애정 자체도 계속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과 어떤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 존재가 시간이 변해가면서 그 존재도 어떻게든 변해갈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생각을 하는 거고 진짜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시간을 가지면서 날까지는 어떤 그런 현상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도 이제 제가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썩는 걸 되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뭔가 모든 능력들이 이제 다 소진돼 갖고 안 되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되게 있을 때 이거 업데이트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면은 이게 그냥 뭐 헬스를 다니거나 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사고 자체로 그것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고민들 같은 거죠. 제가 지금 이 대답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네. 네. 사고를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 사고도 업데이트해야 되고 믿음도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듯이 그냥 새 그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서 새 업데이트가 나왔으니 빨리 구입하지 않으면은 이 프로그램은 얼마 OS가 바뀌면 이제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식의 이제 반공갈 협박을 받으면 이제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발성을 갖고 할 수 없나 이런. 네, 그렇죠. 그 질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업데이트할 수 없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떠밀려서 업데이트되는 거 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것이든 사고하는 것이든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업데이트는 어쨌든 돼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를 나 스스로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술계에서 뭔가 하여튼 또 보면 늘 그런 거 있었잖아요. 유행하는 철학 담론이 있거나. 그래서 저 학교 대학생 때만 해도 들러지 안 읽으면 예술가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다 안 읽었는데, 뭐 결국에는 좀 읽긴 했는데, 하여튼, 저 대학생 때는 들러지 안 읽었으면 약간 예술가가 될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압박을 되게 심하게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선택한 업데이트는 아니었다는 거죠. 알에 대한 업데이트일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큰 외력이 압박을 가하는 형태로 다가왔었다는 거고, 그 외력이 압박을 하는 거는 또 필터링 하는 거하고 같은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좀 많이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러면 뭔가 믿음의 업데이트 뭐 이런 얘기로 살짝 조금 이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뭐 BCI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준비해왔던 키워드는 뭔가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비합리성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BCI 검색하면은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뭐 전파무기 이런 거 그런 거 제일 많이. 아 그런가요?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이게 제일 많이. 그래서 뭔가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네. 네. 이제 뭔가 이제 자신들의 이제 시나리오가 있고 막 그런데 뭔가 이제 저희는 믿을만하지 않다고 여기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네. 이제 알렉산드라 데이비드 닐의 책이 실제로 번역이 좀 돼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티벳 마법의 서라는 책을 이제 여기 출파가 도대체 그러니까 대충 알겠는데 어떤 맥락에서 쓰였고 이 사람이 무슨 진짜 뭐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출파를 만들다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진 않은 걸로 알거든요. 109살에 죽었다고 되게 장수하시다 가셨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책을 읽고 이제 나서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 전파무기 뭔가 그런 믿음을 선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튼간에 뭔가를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믿을만하지 않다고 여기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동시에 또 이 데이비드 닐의 말을 믿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과거에다가 예측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게 좀 이상한 조합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5분 전에 봤던 거는 믿고 5분 뒤에 봤던 거는 믿지 않고 둘 다 믿을 만하지 않은데 할 때의 이 선택의 뭔가 메커니즘 이런 거를 생각하다가 뭔가 이제 진짜로 어떤 정확한 미래 예측 기술이 있는데 그게 뭔가 꿈속에서 봤거나 점괘를 통해서 알게 되면은 보통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예측이 되게 한 98% 비율 이상으로 맞고 예지몽 되게 잘 꾸는 사람이 얘기해 준 거고 그리고 점괘를 되게 잘 내리는 무당이 얘기한 거라도 그래도 확률이 되게 높은 경우라도 이거를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 예측의 메커니즘이 뭔가 객관화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점괘 또는 예지몽이 맞다는 거를 아는 사람한테는 일종의 이제 여기서 합리성의 종류를 좀 구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선생님 원고를 보면서 이제 뭔가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고 이렇게 뭔가 통합 가능한 형태의 합리성이 있고 또 주관적인 합리성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는 거 합리적이라고 믿는 거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점괘 같은 것들은 뭔가 주관적인 합리성은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뭔가 통합 가능한 형태의 객관적인 합리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실제로 그 기계 학습을 할 때는 객관적 확률이 아니고 주관적 확률로 이제 계속 테스트 그거 빌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파가 자기 목적을 갖고 그 처음에 엔지니어링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발현되는 어떤 오작동에 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그 주관적 확률을 계속 되먹임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 자체는 제가 좀 정확히 그 단어 자체는 좀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좀 나와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뭐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그때 이제, 아까 그 뭐라고 하죠? 주관적 합리성과 객관적 합리성? 주관적 합리성과 객관적 합리성. 이게 정확한 구분은 아닌데요. 네. 어쨌든 간에 나한테 합리적이라고 느껴지는 것도 이제 합리성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결정 장애처럼 결정 내리기 너무 힘들어지는 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도. 아니, 뭐, 그냥 가장 간단한 예로 짬뽕이나 짜장면이나 이 결정을 못 내려가지고 고민을 하는 때, 이제 그런 예를 갖고 한번 이제 주관적 합리성과 객관적 합리성을 생각을 해보면 좀 웃겨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 제가 처했을 때는 그 어떤 그러니까 주관적 합리성도 아니고 객관적 합리성도 아닌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택의 결정권을 다른 메커니즘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비학에서 그 이제 수 체계를 갖고 이제 고대 카발라에서부터 이제 정립이 되온 그 수마다 의미가 있고 그 수의 이제 어떤 배치, 배합, 작동 방식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기록을 해놓은 것들을 이제 수비학이라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하여튼 근데 제가 몇 가지 알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수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 파워, 뭐 하여튼 그런 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때가 오면 그냥 그걸 돌려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주관적 합리성이나 객관적 합리성 두 가지가 사실 다 혼재가 돼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 보현 씨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합리성이라는 문제도 정말로 그 주관적 합리성이라는 것과 그 객관적 합리성이라는 것들을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정도 단계에서 이제 뭐 고민을 하는 그 문제들이 오면은 그리고 보통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예술 작품을 만들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 경우 되게 이 두 문제, 이 주관적 합리성과 객관적 합리성 문제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저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거는 이런 고민이 올 때는 그냥 수비학을 따라서 해요.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개인전을 하고 있는 것도 제목이 그냥 숫자 3이거든요. 그 3인 이유도 그 제목을 결정을 못 해갖고 아니 사실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흔하게 전시 제목이라고 불려질 법한 그런 어떤 단어들의 조합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제 주관적 합리성과 객관적 합리성의 문제에서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제일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냥 수비학적으로 따져봐서 지금 이 고민을 담시하고 있는 수체계는 3이다. 라고 수비학에서 말을 하여 주기 때문에 그냥 3으로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3이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또 대답 못 하거든요. 왜 3이냐라고 하면은 아니 뭐 이러저러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3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게 제가 정말로 생각해서 하는 말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뭐 전파무기 같은 것도
뭐 약간 믿기지 않잖아요. 그냥 얼핏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길바닥에서 보게 되는 약간 미신 같은 얘기들, 혹은 약간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있어서 지어낸 것 같은 얘기들, 음모론을 꾸며내기 위해서. 근데 그것들도 정말로 밑바닥까지 추적을 해갖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그럴싸해요, 사실 모든 것들이. 그래, 그럴 수 있겠어 하는 맥락들이 결국은 드러나요. 근데 그럴 수 있겠어라고 생각되는 어떤 맥락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충동처럼 작동을 하고, 거기 이제 목적이 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제 어떤 이러한 이슈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백신 맞으면 백신 음모론이 굉장히 횡행했었는데, 그런 것도 밑바닥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말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럴 법하게 들리는 얘기들이. 다만, 그 밑바닥에 있는 어떤 그 정보 체계, 작동하고 있는 정보 체계를 다루는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얘기처럼 보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체화되고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뭐 백신 반대 운동이라든가, 이게 이제 결국 되게 어떤 정치적인 운동으로도 바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실제화의 어떤 한 예로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음모론이 참 또 어떤 중요한 키워드였잖아요. 네. 잠깐 뒤쪽으로 좀 가서 그냥 이어서 얘기를 하기 위해 음모론에 관한 얘기를 조금 먼저 해보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어쨌든 간에 어떤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제3의 합리성이든 간에 빌어가지고 뭔가를 이제 구분을 하고자 할 때, 뭔가 이제 강연에서 과거를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약간 이제 불가지론적인 뭔가 그런 태도를 계속 취하셨는데, 네. 그 얘기에 저는 이제 동의가 됐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제가 최근에 갖게 된 건데, 진짜 과거야말로 알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게, 이게 허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증언하는 문제 뭐 이런 것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한테는 뭔가 이렇게 증언을 믿는 일이 좀 허구를 믿는 일이랑 거의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거의 할 정도로 이렇게 밀어붙여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뭔가 제가 과거에 데이비드 닐의 경우처럼 과거 어떤 것들을 경험했고 어떤 걸 봤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그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 거짓말쟁이인가 아니면은 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별로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거보다도 뭐 이제 그냥 조금 받아들여질 만한 입장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거짓말쟁이라도 자기의 어떤 절친한 친구한테는 진실을 말할 것이고, 누군가 갑자기 어디선가 누가 달려와가지고 저 좀 숨겨주세요 하고 5분 뒤에 칼 든 사람이 쫓아와서 지금 여기로 온 파란 모자 쓴 사람 누구 못 봤어요? 라고 물어볼 때 진실이 얘기해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된 사람이라도. 아무튼간에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현재 맺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사람, 사태를 전달하는 사람과 그걸 듣고 있는 사람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좀 받아들여질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또 그냥 뭔가 되게 인본주의적인 합리주의 뭐 이런 식의 얘기로 좀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지식의 사회적인 측면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그리고 사실 뭔가 합리적이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소용이 없고, 그냥 그때 그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의 결론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런 것들로 좀 돌아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는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를 믿을 때 그 믿는 게 그냥 이건 거짓이야, 이건 참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두 개가 섞여 있잖아요. 의심하는 상태랑 믿는 상태랑 이렇게 섞여 있고, 약간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믿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의심의 지분을 완전히 높여버려가지고 끝까지 그러니까 의심의 지분 한 99%로 높이고 신뢰를 1%로 두면은 저희는
우리의 생일도 믿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왜냐면 부모가 말해줬는데 부모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화성인이 전파무기를 썼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과거를 알 수 없다고 할 때 그 회의주의의 농도가 거의 그 정도까지라고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은 아니고 좀 재밌었던 부분을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뭐 이 선생님 원고를 받고 알렉산드라 데이비드 닐이 쓴 그 티베트 마법의 설을 좀 보니까 거기서 좀 실제로 그러니까 출파를 비롯해서 다른 이제 마법들의 종류가 굉장히 세분화돼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한 장은 시체 강령술에 대해서 할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출파는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매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시체 강령술은 어떤 바디가 있고 그거를 일으켜 세우는 주술인데, 그 원래 영혼 주인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면은 원거리에 있는 뭔가 다른 어떤 훌륭한 수도승이 텔레포트로 자기 영혼을 이렇게 그 시체에다가 복체로 만들어서 일으키는가 뭐 이런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달랐는데, 이제 그 시체를 어쨌든 그 영혼 텔레포트 말고 그냥 시체를 진짜 일으키는 건 이제 롤랑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데이비드 닐의 일종의 증언이었는데요. 이것도 그 롤랑 어떤 자기 여행 중에 만났던 어떤 수도승이 롤랑을 했고 실제로 그 시체를 컨트롤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아무리 영적 자기가 수행자지만은 너무 믿을 수 없어서 이제 잠깐 롤랑을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방 속에서 죽은 시체를 눕히고 그 위에 이제 스님이 몸을 포개고 그 시체를 꽉 끌어안고 기도를 읊조리다 보면은 시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은 그 시체가 막 격렬하게 움직이다가 혀를 삐죽 내미는 순간인데 그 혀를 물어뜯어야지 시체를 컨트롤할 수 있고, 만약에 물어뜯지 못하면 수도승은 죽음을 맞는다, 이렇게 수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롤랑을 진짜로 했다는 그 스님 말을 너무 믿기 힘들어서 그 데이비드 닐이 증거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뜯은 혀를 보여줬는데, 사실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냥 이제 작은 까만 조각을 이제 보여준 거라서 그거가 혀였는지 어쩐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지점에서 증언과 이제 증거의 차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아까 과학의 경우에 더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증거가 존재할 때도 그게 믿음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일종의 뭐 매체의 유신론, 뭐 그냥 제가 혼자 생각했던 그런 단어들도 좀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그냥 뭔가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런 쪽 문제보다는 믿음 그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믿을 수 없는 말을 어떻게 믿는지 그런 문제들 에 관해서 뭔가 수비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약간 좀 놀랐지만 그걸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니, 나름 쓸만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군요. 뭐 그렇다고 그게 좋은 결과를 꼭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선택에 난감함이 있을 때는 그냥 그거죠. 수비학도 증거는 난무하지만 증거는 없는 것하고 같은 거라서 그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는 저도 사실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합리주의적 문제들이 껴있는 상태에서는 저 스스로가 또 굉장히 긴 시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합리주의라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도 근데 어쨌든 이 현실계에서, 인간계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택들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분명히 또 저 나름의 어떤 합리주의라는 게 작동을 할 텐데, 이게 이제 작업을 하는 단계.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뭐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수비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쓴 돈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어떤 한계를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제가 작업을 할 때에는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그냥 활용을 하는 거. 그 실제로 그 전시하고 나서 뉴스를 보다가 좀 깜짝 놀라는 게 며칠 전인데 4개의 천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천체에서 그 신호가 잡혔다는, 새로운 신호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서 지금 재정시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 얘기가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설마 막 이런 그냥 그런 제도 않는 어떤 상상도 좀 해보고 뭐 그냥 그런 거 같아요. 계속 그러면서 뭔지 연결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는 거. 그럼 그거를 찾으려고 하면 또 의외로 정보가 되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혼자 되게 이상한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 혼자 그냥 진짜 터무니없는 뭔가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정보가 없는 건지. 근데 또 정보라는 게 특히 인터넷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찾아보면 진짜 나오긴 다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무리 하찮게 느껴진 정보라고 해도 전체 이 지구 인구 중에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꼭 한 명 있어요. 아무리 적어도.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정보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자꾸 뭐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상한 방향으로 정보가 들어오니까 업데이트 되는 방식도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증언들이 남아있지만 증거는 부족한 어떤 실질적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정보가 전달됐을 때 그것을 그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는 어떤 정도, 개인의 정도, 심각하게 접근하는 그 정도가 그 정보 자체의 위상을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거. 그 부분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뭐 궁금한 건데, 궁금한 건 아니고, 그냥 혼자 이제 일종의 가설처럼, 네, 궁금한 건지 안 궁금한 건지를. 제가 이제 저한테 질문 형태로 왔었고, 선생님한테 이제 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어떤 질문인데, 믿음이 약간 충동 형태일 수 있나?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욕망이나 뭐 충동은 약간 비의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믿음조차도 그런 형태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건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이자 저도 잘 모르겠는 문제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답이 저한테만 대답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데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리서치를 계속 해오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모든 게 충동이에요. 모든 게 충동? 예, 모든 게 충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믿음, 정보, 뭐 감정, 뭐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충동이고 일종의 전기 신호예요. 어떤 파형, 다 서로 다른 파형을 갖고 있는 에너지고 아주 작은 단위의 에너지고 그래서 영어로 이제 임펄스라고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냥 생각해 오고 뭐 왔던 그냥 그 밑바탕이 되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안에서는 사실 모든 게 다 충동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충동이고 사실 합리적 이성이라는 것도 저에게는 충동이에요. 어떤 충동이 일으키는 어떤 현상들, 일들, 그것들이 어쩔 수 없이 발현됐을 때, 실제로 에너지로서 발현이 됐을 때, 이 지구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어서 어떤 에너지가 발현이 된다고 해도, 그거를 또 압박을 쫙 가해가지고 필터링을 해버리는 힘이 엄청나게 강한 곳이 지구라는 행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편이라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 있어서 보편이 아닌 것을 압박을 가해가지고 사실 좀 눌러버리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한 것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믿어요. 믿음을 믿는 그 말이 좀 이상해지긴 하는데 그러면 뭔가
이제 그냥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 OS의 그 자발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한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그러면 뭔가 이걸 되게 거스르는 방식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걸 이렇게 길들이고 사용해서 가능한 건지 충동을 뭐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일종의 충동으로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갑자기 들었네요. 자꾸 어려운 질문. 아니,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항상 있는 거는 정말 그건 저 입장에서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 항상 그거에 반하는 어떤 쌍으로서 다른 것이 에너지상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좀 과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이걸 하겠어라고 가는 어떤 행위가 있으면 가지 않겠어라고 행위하는 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또 다시 양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되게 말이 되게 다 이상해져서 언급을 잘 안 하기는 하는데 항상 근데 어쨌든 하나의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 에너지는 항상 더 작은 두 개의 에너지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로서 인지되고 있는 지금 나 스스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조차도 사실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라는 그게 존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출파 같은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이렇게 된 원인도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요새는 이제 좀 나름 타협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거를 계속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갖고 가게 만들기보다는 이 반대하는 나와 하고자 하는 나를 굉장히 빨리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러고서 이제 속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거를 계속 스스로가 계속 반복을 하면서 빨리 이걸 바꾸는 거예요. 계속 입장 차이를 계속 인지를 하면서 내 입장을 자꾸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냥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로만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지만 실제로 시도해보면은, 노력을 해보면은, 그냥 할 거야 말 거야, 이걸 갖고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참 설명하기 힘든데요. 하여튼, 자, 여기에 이제 할 거야라는 게 에너지가 있고, 여기에 안 할 거야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드러나는 상은, 여기서 떨고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어떤, 나타나는 상? 그런 거로 드러난다는 거죠. 사실 그냥 혼란 그 자체인데 따지고 보면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실 분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를 좀 넘겨주시죠. 아까 모든 게 충동이라고 이야기하셔서 이거 되게 이제 그 허무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어떤 프레임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냥 이것이 충동이 아니라, 충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지나 어떤 정서, 선택이었다, 판단, 가치관이라는 말로도 충분히 바꿔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정의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강의 내용은 저는 이제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왔는데, 재미있게, 생각보다 재미있게 더 다가왔고, 이게 지금 매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삶의 윤리나 종교나 우주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툴파라는 그 알렉산드라의 상상이 실제화됐을 때 점점 이제 아기를 가지고 결국 다시 집어넣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툴파가 원자폭탄이나 여러 가지 생화학 무기라든지 과학의 발전
의해서 인류가 환영했던 어떤 산물이 점점 인류를 해치는 그런 것들로도 느껴지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종교에서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신이 지금 인간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음악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세상에 자신의 상상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상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화시키고 싶은 툴파가 있으신지? 아니, 사실은 이미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아니, 실제로 그 툴파가 지금 정말로 내 머릿속에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은 좀 불분명해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뭐 텍스트를 쓰거나 저도 이제 SNS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살짝 언급을 한 적은 있어요. 지금 일단은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기 때문에 시도를 하는데, 또 그것도 사실은 저 혼자, 원래는 그냥 저 혼자 해야 되는 건데, 어쩌다 보니까 한 몇 사람이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방법론으로서는 뭐, 그 툴파맨시에서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명상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SNS의 어떤 밈 작용에 의해서 벌어진 사고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건 아직 좀, 예,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일단은, 저도 사실 시도는 하고 있는 거고, 몇 번의 언급이, 이렇게 텍스트로서 발표가 된 적은 있어요. 제가 사전 정보 없이 온 일반인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보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작업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따로 사회적인 현상을 뭐 기대하는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 스스로한테는. 그러니까 아까 발표 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냥 좀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자꾸 애를 쓰다 보니까, 뭔가 다른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다른 게 보이는데, 그 다른 거를 말하면은 안 되는 거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거기 때문에. 보편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말하면 제가 이제 사회적 책임을 약간 져야 되는 상황처럼 돼버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니, 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가 아니라 이제 그런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면서, 그렇다면 또 그 보편과 이상함, 보편적이지 않은 것을 어떻게 공진시키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방법론들을 자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저 스스로는. 네, 감사합니다.